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몇 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 쌍의 바퀴벌레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자유세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이제 짜부러지고 그리고 결국은 체제 변화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아마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이제 그런데 중러가 그러면 동맹을 맺고 어차피 뭐 이제 막판까지 몰렸는데 동맹을 맺고 개기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그 흉측한 자들끼리 동맹이 두 번 있었거든요. 1939년에 스탈린과 히틀러 사이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졌죠. 정말 둘 다 아주 대량 학살자들인데요. 이런 식의 동맹이 맺어질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굉장히 이질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질적이라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양이 크지 않으니까 러시아의 바쿠 유전, 그러니까 이제 카스피해 인근에 있는 유전이죠. 지금 아제르바이잔일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바크 유전을 탐을 내게 되는 거고, 거기 아니면 석유를 못 가지고 오니까 다른 데 가지고 올 데가 없어요. 땅으로 접근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석유가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럽을 적화시키고 자기의 영향권을 넓히겠다라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쪽으로 밀고 나가면 그게 바로 나치 독일의 영향권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충돌합니다. 그 충돌을 감추고 서로 이빨을 안 드러내고 오히려 둘이 결탁을 해서 폴란드를 회를 쳐먹고 둘이 나눠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서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이 자기 생각대로 일찍 끝나지 않으니까 참다 못하고 바크 유전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게, 아마 오퍼레이션 바바로사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1941년입니다. 근데 이걸 밀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나치 독일이 판을 크게 키우죠. 그래가지고 일제랑 또 비밀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둘이 충돌하는 게 없어요. 하나는 극동에 있고 하나는 유럽에 있으니까 둘 다 흉악한 체제죠. 그래서 일제는 이제 1941년에 이제 거기도 석유예요. 석유 구하려고 이제 석유가 끊겼단 말이에요. 일제도 1937년부터 벌린 중일 전쟁의 여파로 석유가 끊겨요. 그게 이제 지금 따지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뭐 이런 데서 나는 석유인데, 그게 끊기니까 일제가 1941년에 이판사판이니까 태평양 전쟁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주만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흉악한 동맹인데, 일제와 독일 사이의 비밀 동맹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끝까지 간 거예요. 반면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 독일과 소련 사이의 비밀 동맹은 사실은 충돌해요. 그래서 2년 가고 나서 뒤집어진 거죠. 요번에 이 러시아와 이제 중국 사이에 사실상의 비밀 동맹인데, 이 동맹의 성격을 보면 배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동맹이 벌써 뻥동맹이고요. 내실이 없습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비밀 동맹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푸틴이 동계올림픽의 우크라 침공 직전에 이제 방중을 해서 중로 정상회담을 하죠. 동계올림픽의 직전이라기보다 동계올림픽 개막 다음 날인가 갔을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2월 2일 날 개막 날 갔나? 2월 2일 날 개막을 했는데 2월 4일 날 이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둘 사이에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정말 둘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성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 대한 나토가 확장되는 상황에 대해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굳게 지지한다. 중러 두 나라는 어떠한 구실로도
지역 외부의 국가들이 지역 내 주권 국가들의 내부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에 맞선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작사를 내던 말던 그건 그 지역 동구라고 불리는 지역 일이니까 나토나 미국은 너희는 끼지 마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의 행보가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입으로는 러시아를 지지를 해요. 행보는 중립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역이나 금융에서 손해보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왕짜증이 나 있죠. 중국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 국무장관 블린켄은 6월 2일 날 내부 회의에서 미국에서 어떤 그 CFR, Center for Foreign Relations라는 그 이제 미국 쪽의 싱크탱크인데 굉장히 뭐 유명한 싱크탱크죠. CFR 세미나에서 중국이 러시아에게 체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시스테믹 서포트를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오히려 중국은 이제 이 러시아 전쟁이 중국도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방이 유럽이 러시아의 서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목에 걸려 있는데 러시아 에너지를 차단을 못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서유럽과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자유세계와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완전히 틀어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고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가격 치솟았고요. 식량 가격이 치솟았죠.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 전쟁으로. 어마무시한 손해를 봤죠.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석유, 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뭐 한 달에 뭐 100억 달러 적자 이런 폭인데 그게 다 에너지와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와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인이. 중국도 우리가 그 정도인데 중국은 그럼 뭐 한 달에 1000억 달러 규모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개어내는 돈이. 그러니 뭐 중국이 굉장히 손해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맹이 그 실제로 뻥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배신이다. 서로 배신 때리기 동맹이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똑같아요. 체제의 DNA는 국가자본 파시즘이에요. 뭐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의 DNA는 궁극적으로는 똑같죠. 물질주의. 히틀러는 그것을 독일 쇼비니즘을 통해서 피바다 전쟁을 통해서 물질을 완성하려고 그랬고 소련 공산체제는 계급혁명 피바다를 통해서 물질을 완성하려고 그랬고 그건 그자들은 물질이 곧 문명이라고 본 거니까 DNA는 같아요. 그런데 체제의 기반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페트로 제국이에요. 페트로 제국입니다. 중국은 이 체제의 기반이 뭐냐면 세계 제조업 기지입니다. 그래서 대중 조작 방식이 달라요. 러시아는 페트로 군국주의 쇼비니즘이에요. 우리 대러시아 제국 이런 쇼비니즘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푸틴 지지율이 오히려 급상승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사회 전체가 왜 그러냐면 세계 최강의 그 석유 가스를 팔아가지고 사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헬렐레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사우디 가보면 좀 그런 거 느끼거든요. 굉장히 쇼비니스틱해요. 그 사우디는 이제 그게 쇼비니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슬람 그 무슬림 그 근본주의 성향으로 나타나죠. 사회에서 뭐 별달리 할 게 없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성취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우디 같으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20대 중반쯤 되면 벌써 당뇨 과체중이고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당뇨나 심장병 환자의 그 퍼센티지가 뭐 50%가 넘고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별달리 할 게 없으니까 다 뭐 날씨는 뭐 따갑고 나무도 별로 없고 황량하고 음식은 옛날 그 유목하던 그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기름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 어차피. 국가가 먹여 살려줘요. 어느 정도까지. 러시아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원이 풍부한 우리 위대한 슬라브, 위대한 러시아라는 이 그 쇼비니즘적 궁극주의적 관점으로 전체 1억 명의 인구가 이렇게 중무장돼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약점은 뭐냐면 페트롤을 생산을 못 한다든지 그거를 적절한 선까지 출하하기 위한 전달 체계가 성립을 안 한다든지 그거를 사줄 수 있는 판매 창구가 적절치 않다든지 이러면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뭐냐? 이건 중국은 체제의 기반이 세계 제조업 기지입니다. 그리고 대중조작은 디지털 전체주의 내부 통제를 하죠. 약점은 뭐냐면 수출이거나 수입이거나 국제금융이거나 지식을 절도 흡수하는 것이거나 여기서 빵꾸가 생기면은 체제가 장기적으로 이게 멍이 들어요. 지금 저 빨간 글씨가 다 빵꾸가 생기기 시작한다거든요. 수출, 국제금융제재, 중국 회사 상장사들에 대한 제재가 막 들어가잖아요. 지식 절도 없어. 저거 미국이 지금 날카롭게 곤두세우고서 밀어내고 있죠. 저 침투를 우리도 많이 밀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문제죠, 저게. 그러면 이런 상태, 러시아와 중국은 체제 근본 DNA는 같은데, 근데 저 DNA가 서로 잡아먹는 DNA예요. 나치와 일제 군국주의가 전쟁을 안 한 건 지구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 거예요. 나치와 무솔리니가 전쟁을 안 한 건 워낙 체급이 달라서 전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자유국가들이 존재하니까. 그러자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어요. 그게 1939년, 41년 히틀러 스탈린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서로 다르다고요. DNA가 같다 그래서 서로 친해? 천만에요. 저 상태에서는 뭐냐면 먼저 배신하는 자가 승리해요. 배신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DNA나 체제 기반을 변화시켜서 자유세계에 적응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출, 수입, 국제금융, 지식 절도나 흡수 이것이 흔들리고 세계 시장에 대한 그 관계가 흔들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러시아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중국은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나라예요. 전쟁 벌이면 당장 5개월 만에 굶어 죽는데 지금 러시아 같이 벌이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폼 잡고 다니는 게 전부 뻥카라고요, 저거. 예를 들어서요.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죠. 지금 필리핀이 우리한테 FA-50 경공격기 좀 사갖고 그다음 우리한테 기증받은 배도 있고 필리핀이 우리한테 그 작은 호위함급 배 요번에 2척 주문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 함대함 혹은 지대함 미사일 해궁 그러니까 상대방 배를 깨는 미사일을 요번에 필리핀이 한 30-40발 사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몇 발 샀어요. 일단 우리 거 하푼보다 좀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성 미사일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필리핀 그 작은 나라가 말이야 중국이랑 개겨가지고 중국의 그 해상 민병대라 그러죠. 걔들은 어부가 아니라 그래요. 일종의 해상 민병대라 그럽니다. 걔들이 이제 필리핀 근해에 와서 난리 피고 막 섬 점령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서 투닥거리고 거기다 기관총 쏘고 애들 밀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배 사서 야 비행기 사서 위에서 띄우고 지금 필리핀 그거예요. 야 그러다 중국한테 얻어맞는 거 아니냐? 얻어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도 가을에 맺어졌거든요. 11월인가 10월인가 맺어졌어요. 필리핀이 1952년도일 거예요. 51년도 봄인가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51년도 8월에 맺어졌네요.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상호 방위 조약이. 이렇게 미국이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양자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유일한 나라가 필리핀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개겨서 쥐어짜서 팔을 비틀어서 맺은 거고요. 필리핀은 왜 맺었냐면은 원래 거기가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맺은 거예요. 자기랑 영거권이 깊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국과 맺은 거는 핵 기술을 넘기면서 1949년인가 50년에 맺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이런 쪽이랑은 좀 다자간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해서 둘 사이에 bilateral 상호 mutual defense treaty. 그럼 일본과 양자간에 맺은 거 아니야? 일본과 양자간은 그건 패전국한테 무장을 금지시키면서 맺은 거여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미국이 침공당했을 때 너희 일본도 와서 미국에서 싸워줘 이런 게 없다고요. 한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미는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서로 상대방이 침공당하면 가서 싸우게 돼 있어요. 필리핀이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군함을 출동시켜서 필리핀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배를 깼다. 군사를 깼다. 그러면 미국이 필리핀에 출동하게 돼요. 그리고 미군 기지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수빅만에. 그런 쪽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희 함부로 우리가 해상 자경대 우리가 단속하는 거 너희 중국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러려고 필리핀이 이제 무기를 사재기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참 부럽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쟁여도 거기는 뭐 바다 건너서 중국 와야 되니까 한참 멀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해상력, 해군력, 공군력은 미국이 최강인데 니들이 어떨까 임마 한번 우리랑 붙어봐. 중국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자, 중국은 이제 제가 디지털 전체주의 내부 통제 이게 드디어 이제 한국 신문도 많이 싣기 시작하네요. 이게 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오늘 기사입니다. 중국은 기본 전략이 뭐냐면 내부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통제하고 바깥으로는 세계 경제의 총화로서 세계 제조업 기지 위상을 계속 가져가겠다. 뭐 이게 중국의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미국이 중국을 우습게 봤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습게 볼만해요. 이게 미국의 그 전략 보고서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그런 말 했죠. 트럼프 그 전략 보고서에 아마 그런 말 했을 텐데, 뭐냐면 2017년 그 겨울에, 우리는 중국이 시장 경제로 가면 자동으로 자유화, 민주화 될 것이라고 희망했었다. We had hoped. We had anticipated.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한 30년 전부터 경제 결정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경제가 자본주의로 가서 세계 시장 속에서 수출입을 하다 보면 뭐 공산당 일당 체제가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유화, 민주화 되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빠개진 것까지 좋은데 중국을 오히려 WTO에 끌어들여서 아들 부시 더 키워줬잖아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큰 사고 치겠어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던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아무리 지금 정도까지 커도 미국 혹은 서방 혹은 세계 시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 수입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어떻게든 훔쳐오든 뭐 라이센스에서 어떤 간에 얻어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부품과 원자재를 들여와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더 많은 시장에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한국과 관계 끊으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한테 손해보는 게 훨씬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가져가는 게 주로 기계나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장 그걸 할 길이 없는. 그러면 중국 왜 지금 저렇게 날뛰는데 이게 자기들이 독립성을 획득해서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체제로부터. 중국 공산당 체제가 말하고도 닳도록 지속될 거다. 그리고 중국이 다시 제국으로 일어설 수 있다. 대국 굴기. 이 정신병이에요, 이거 정신병. 중화천국 정신병이죠. 러시아는 페트로 제국 정신병이고요. 중국은 중화천국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민들의 목소리의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CCTV로 5억 대를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내놓고 비판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스파이도구다. 스타링크 위성 경계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터넷망. 이때까지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방화벽으로 둘러서 통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스타링크를 쓰게 되는 순간 중국에서 구글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중국에서 페이스북 할 수 있고 중국에서 트위터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스타링크 위성을 쓰는 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좀 더 그런 뭐 중국의 스타링크 그 위성 접시 안테나가 계속 밀수되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중국의 그 정보 통제가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죠. 러시아는 이제 그 페트로 제국인데 중국은 이제 아까 중화천국, 여기는 페트로 제국 정신병이에요. 페트로 정신병. 여기는 이제 그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거를 채굴해서 그거를 러시아 국경이나 한국까지 옮기고 그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든 혹은 액화 천연가스를 해서든 간에 그래서 수출하고 이 체제고 이때까지 다 분쟁이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거랑 연결돼 있고요. 조지아 쳐들어간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지아가 무슨 문제냐면 아제르바이잔이 2000년대 초에 러시아가 힘이 약했을 때 1990년대랑 2000년대 초에 아제르바이잔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랑 손을 잡고 유정을 개발해서 2006년부터 석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1990년대 중반에 계약했다는 소리죠. 유정 개발에 10년은 걸리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그루지아를 통해서 터키로 해갖고 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 그루지아가 아마 그 흑해에 조금 면에 있을 거예요. 그 그루지아 항구에서도 뜨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출하 시설이 다 자기 컨트롤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관통했던 가스관 파이프관도 자기 컨트롤 안에 있었다고요. 그거를 어긴 사건이 2006년도 그루지아 관통 사건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그루지아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놓고 그러면 그 아제르바이잔까지 카스피의 저쪽, 그게 이제 타자흐스탄 같은 데들인데 카스피의 저쪽에서 카스피의 그 바다 깊지 않으니까 해저관 뚫어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연결하면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루지아 통해서 또 나갈 수 있어요. 그거 가로막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스전, 그 다음에 유전, 그리고 그것의 송유관, 그 다음에 그거 출하시설, 이것이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는 국가 비즈니스예요. 그게 페트로 제국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석유가스는 유럽으로 팔았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유럽이 다 닫아 걸어버렸잖아. 그럼 우리가 흔히 러중 동맹이 맺어졌으니까 야 중국으로 팔면 되잖아. 중국으로는 라인이 안 가요. 우랄산맥 서쪽이라고요. 전부 가스전 같은 것들이 그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중국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저 빨간데 저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북극해예요. 위가 북극해. 그 북극해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우랄산맥의 오른쪽이죠. 우랄산맥 오른쪽 북극해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가스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LNG라는 건 이제 배로 실어내는 건 북극해로 실어내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LNG는 전체 천연가스의 30%밖에 안 돼요. 70%는 파이프로 빼고 있어요. 파이프는 유럽을 통해서 빼고 있다고요. 유럽이랑 우크라이나. 그거 다 끊긴 거 아니에요. 다 끊긴 거예요. 그게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천연가스의 30%가 LNG로 가고 있는데 LNG는 북극에서 나가요. 그럼 저거를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그리고 일부 기름 같으면은 아마 페테르부르크 그쪽에서 아마 기름을 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배로.
그러면 이제 그게 뺑글 돌아서 인도나 이제 저기 중국으로 가고 LNG는 저기서 뺑글 베링에어 거쳐가지고 중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럼 LNG 막 더 증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PNG는 못 파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팔면은 PNG가 되고요. 고압을 가하면서 열을 바깥으로 빼면 액화가 되니까 액체로 팔면 LNG가 되는데, 그래서 PNG와 LNG가 있는데, 뭐 문재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PNG 무지하게 좋아했죠. 지금 나라를 딱 러시아 에너지에 이렇게 무릎 꿇려서 종속시키려고 했던 자예요. 전기는 중국 전기에 무릎 꿇려서 종속시키려고 했던 자고, 나는 문재인의 무슨 그 아버지는 크레물린이고 어머니는 자금성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비유적으로 뭐 크레물린과 그 저기 자금성이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비유니까. 문재인의 아버지는 자금성, 어머니는 크레물린. 그렇게 한 거예요. 최소한 에너지 정책에서는 그걸 표방한 거 아니에요, 그자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러시아는 PNG로 많이 뺐단 말이에요. LNG는 적게 뺐어요. 그럼 LNG를 증설을 해야 중국으로 뺄 거 아니에요. 중국의 수요처라는 게 다 해안에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다 가로질러서 저기 동아시아 해안까지 오겠냐고,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못 와요. 그러니까 LNG로 빼야 되거든, 북극 통해서. 근데 그게 뭐 증설은커녕 지금 유지보수도 못해요. 서방이 다 금수 조치해갖고 저런데 필요한 저런 종류 밸브들이요, 하나가 10억, 20억 합니다. 저런 플랜트 밸브들이. 저 페트로 쪽 플랜트 밸브들이 굉장히 고급지고 민감하고 잘 컨트롤되고, 그러면 밸브 뭐 하나 부품 갈라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 미국 회사들인데, 거기 밸브에 지금 뭐 바킹 나갔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뭐 그거 한 400~500만 원 할 텐데 못 보내는데요, 금수인데요. 어떡할 거냐고. 중국으로 보내려면 증설해야 되는데 저 추운 데 가서 플랜트 놓고 항만시설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LNG선은 비싸요. 쉐빙 LNG선이야. 보세요. 이게 공장 전경입니다. 눈밭이에요. 그냥 또 땡땡 얼어붙은 데요. 저 야말인데 저기가 러시아의 최대 LNG 산지 겸 그 출하 항구예요. 저렇게 땡땡 얼어붙은 데다가 공사해야 돼요. 저기 겨울이 되면, 겨울이죠. 겨울이 되면 해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떠요. 해가 남쪽에 가 있으니까, 적도 남쪽에 가 있으니까 북극 쪽에서는 해가 2시간밖에 안 뜨죠. 여름이 되면 해가 안 지고 백야고. 이 LNG 최대 산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야말 항구. 이런 데서 여기 엔지니어링 누가 해줄 거면, 여기 한국 사람들이나 누가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해야 돼요. 선박은 누가 제공하냐? 저 한국에서 만들어요. 쉐빙 LNG선은. 그러니까 북극해에 저기 그 얼음을 깨고 나가면서 운반하는 쉐빙 LNG선은, 저건 저 추력도 좋아야 되고 배도 좀 구조가 단단해야 되고, 저 쉐빙 LNG선은 거의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LNG선도 못 만들어. 부품도 못 조달해. 엔지니어링도 못해. 건설도 못해. 중국에 에너지를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손 붙잡고 싸우려면 식량과 에너지는 공급해줘야지. 그래야 무슨 뭐 세계시장에서 다 쫓겨나더라도 미국과 대국 굴기 한판 붙지.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의 페트로 제국의 그 석유와 그 천연가스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일단 생산이 못 따라가요. 밖에서 사겠다 그래도 부품과 저걸 엔지니어링과 이런 운반 수단에 대한 서포트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전쟁이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거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버티면서 계속 저항만 해주면 저건 골병 들고, 그리고 저런 전쟁에 대해 대가는 뭐냐면, 너희 정치 시스템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너희랑 거래 안 해. 이 선례를 만들어 버릴 거라고요. 이번에 완전 끊기는 거예요.
요번에 유럽으로 다 연결했던 파이프라인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거 앞으로 녹슬 때까지 러시아가 사회 정치 체제와 정치 문화가 바뀔 때까지 다시 가동 못할 거예요. 다시 가동 못할 겁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살게 숨만 깔딱깔딱 쉬게. 그래서 지금 세계는 러시아 없는 LNG로 이행을 하고 있죠.